안녕하세요. 국정관리학회 세미나 사회를 맡은 경남대학교 명예교수 오건호입니다. 제가 퇴직한 지가 2년이 됐는데요. 잊지 않고 이렇게 이런 자리에 불러주신 국정관리학회 회장님하고 또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참여하고 있는 분이 41명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오프라인에서 볼 수 없을 만큼 대규모 인원이 지금 모인 데다가 또 카메라도 있고 이 화면이 또 유튜브에 올라가서 영원히 또 인터넷상을 떠돈다고 하니까 더 떨리고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미나의 공식 명칭이 국정관리학회 송구영신 이어달리기 방콕 세미나인데요. 송구는 이미 했고 새해를 맞는 영신의 첫 세미나인데요. 다 같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인사 한번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가 새해 인사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복 많이 받으세요 내지는 건강하세요 뭐 이런 말일 것 같은데요. 첫 주제로 노승용 회장님이 행복을 정하신 것을 보면 역시 우리 회장님이 항상 언제나 계획을 갖고 있구나 새삼 감탄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발표는 이승종 교수님께서 해주시고 토론은 소순창 교수님, 원관 교수님, 최은선 교수님이 해주실 텐데요. 인사 겸 자기소개 겸해서 새해 덕담 한 말씀 해주시죠. 이승종 교수님. 네, 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아직 원관 소순창 교수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원관 교수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열심히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은선 교수님. 네, 여러 선배 교수님들 다 건강하시고 올해 다 또 만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올해 살을 한 10kg 빼가지고 날씬한 최연선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발표 시간이 뭐 30분이 늘어서 1시간 30분, 90분이고요. 근데 그동안에 보니까 1시간짜리 그 프로그램들이 대개 1시간 8분 정도 소요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1시간 반 내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 30분 발표하시고 한 10분 정도 토론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중간중간에 쪽지를 남겨주시거나 나중에 끝나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이승정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정 교수님.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그 따뜻한 방콕에서 그 신년 첫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학회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공공행복에 대해서 지금 늦게 관심을 갖고 한 10년째 지금 보고 있는데, 공공행복이 뭐냐, 뭐 이런 얘기부터 여러 가지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행복연구와 관련된 거니까요. 그래서 행복연구 발흥, 공공행복이 뭐냐, 측정은 어떻게, 측정이 좀 지루한 얘기긴 한데 이게 학회이기 때문에 제가 측정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데 가면 이제 측정 얘기를 잘 안 하는데 학회니까 과학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웰빙 연구는 이 측정과 관련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행복 연구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1세기 넘어와서 국가 발전 목표가 전환하는데 경제 중심에서 웰빙, 삶의 질, 행복 중심으로 보완적으로 바뀌고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그 화두를 국제사회에서 제일 먼저 제기하는 부탄인데, 부탄에 실제 가서 거기 연구소하고 저희가 협정도 맺고 공동 연구도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서는 굉장히 위상이 높습니다. 이게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이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보통 다른 나라들은 경제사회 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부탄에서는 부탄의 국왕이 우리는
계획의 성공을 경제 발전으로 보지 않고 행복의 발전으로 보겠다. 그래서 그로스 내셔널 해피니스 이렇게 해서 국민 총 행복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유엔 총회에 가서 뭐 연설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제사회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별로 반응이 없었죠. 반응이 없으니 이게 워낙 소국이고 가난한 나라고 인구 70만 연간 GDP 퍼캐피타가 2,000불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의료 무료, 교육 무료 뭐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낮은 삶을 이렇게 커버하려고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부터 다양한 게 있어서 반응이 크지 않다가 2010년대 넘어와서 더 정확히는 한 2010년대 2000년, 2010년 뭐 그 정도쯤 해서 선진국 서구 제국 중심으로 주로 비안 GDP 이니셔티브가 이제 시작됐죠. 그 이제 EU도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행복에 대한 얘기인데 그게 이제 한때 얘기되다가 지금은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나 여전히 그 추세상으로는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동향이 어떠냐? 이게 지방에서 국가 차원에서 국제기구 차원에서 학문적 차원에서 이런 움직임이 실제로 있습니다. 로컬은 각 나라의 지방 정부들이 그렇게 되는 거고 중앙의 경우 보면 그래서 캐나다 인덱스 웰빙, 미국의 키 내셔널 인디케이터 시스템, 뭐 오스트레일리아의 메저스 오스트리얼 프로그레스 이게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발전, 개인의 발전도 그렇고 국가의 발전도 그렇고 발전을 주로 경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경제 이외의 것으로 생각을 하자 이런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국가 차원에서 인디케이터 시스템을 새로 만들고 또 프로그레스를 측정하고 이 프로그레스가 뻔한 건데 왜 다시 측정하지? 이게 바로 측정의 기준을 바꾼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부탄에 있는 그로스 내셔널 해피니스도 그렇고 영국의 신경제라는 이야기도 이 중에 그 선두주자라고 하시는 사람이 이제 프랑스의 살코지 대통령이죠. 그 사람이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스티글리츠하고 센을 모셔다가 커미션을 만드는데 그 커미션의 이름이 메저링 프로그레스. 그러니까 발전을 새로 측정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듀바이 같은데 아랍에미레이트인데 해피니스 미니스트리 행복청을 설치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국가적으로 변화가 있다. 국제기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OECD에서도 메저링 더 프로그레스 오브 소사이티. 그래서 잘 알려진 베럴 라이프 인덱스 같은 거. 그래서 OECD 현관에 가보면 베럴 라이프 인덱스가 아주 크게 써 있어요. 그게 이제 국제기구가 이런 쪽으로 그 발전의 기준을 바꿔보겠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EU에서 비안 GDP 이니셔티브에서 회의를 여러 차례 해오고 있고 UNDP, 유엔이 이게 하나의 컬미네이션이라고 생각하는데 2013년 3월 20일에 인터내셔널 데이 오브 해피니스를 제정합니다. 유엔 총회 결의로. 그래서 그 결의문을 보면 각국은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이제 의무화하고 이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행복의 날을 지키고 있어요. 이제 아카데믹에서도 이제 그 반응들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로 그때 동원되는 용어들이 그래서 anti GDP movement, 뭐 environment, community well-being, community regeneration, happiness research, evidence-based policy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evidence-based policy 요새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행복 쪽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과거에는 자원, 인력 이런 것을 투입하면 그것이 좋은 것으로 최종 산출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됐는데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해졌는데 그 인과관계 에비던스가 있어? 라고 물어보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비던스 베이스 폴리시도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표에 보면 이제 우리가 딱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게 OECD 국가들이죠. 근데 9번에 보면 오버롤 전체적인 그 웰빙 행복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발전의 수준을 어떻게 봤냐면 3번 난에 내셔널 웨스 GDP 가지고 봤어요. 그러면 스웨덴은 12등이고 노르웨이가 2등이고
미국 저 밑에 미국 1등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environment, government spending, democracy, income equality, peace, human rights 이런 것들을 넣어서 오버all 웰빙을 산출해 보면은 드라마틱한 체인지가 일어나요. 그래서 스웨덴이 1등이 되고 뭐 12등에서 1등이 되고 미국이 1등에서 14등 꼴찌로 바뀌는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근데 이걸 제가 작성한 게 아니고 그 호주에 있는 살바리스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 저하고 같이 연구팀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걸 작성을 했어요. 이게 인터넷에 그냥 툭 치면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것이 인터넷에 돌아다닐 정도로 많이 회자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GDP 중심으로 생각했던 말들을 좀 확장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왜 이 같은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거는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뭐 양극화, 뭐 사회 불안, 성장 불투명으로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서구 선진국이 성장국가 거쳐서 복지국가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행복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가 더 소요스럽고 갈등이 심하고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가 제대로 발전을 해온 거냐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또 하나 시민사회 성장이에요. 시민사회들이 성장한다는 얘기는 개인들이 자기의 일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 국가가 발전한들 지역이 발전한들 나는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개인 자각이 늘어나면서 관심이 미시화됐다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배경이 되는데 이게 이제 서구 선진국뿐이 아니고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비슷한 상황에 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학문적 관심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털린 패러독스 같은 것들이 이제 하나 계기가 돼서 행복 연구가 발흥합니다. 뭐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 하면 이스털린 74년도에 논문을 하나 쓰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이게 핵심 표인데 이 GMP X축이 이제 GMP per capita예요. 이게 세로축이 happiness rating이에요. personal happiness. 근데 보면은 나이지리아, 필리핀, 파나마, 유고, 재팬, 이스라엘, 러시아 서구 선진 제국하고 이 후발 개독하고 행복 수준이 비슷하다 이게. 이게 이런 얘기가니까 이게 행복이 물질하고 비례하지 않네라는 패러독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선 가장 당황하는 게 이제 그거죠. 우리 정치학자들이 옛날에 그 헌터가 커뮤니티 파워 스트럭처를 쓰면서 정부보다는 경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정치학자들이 굉장히 당황했잖아요. 그래서 로버트 다리나 후 가번스라는 책을 쓰게 된 계기도 연결되는 건데 이런 걸 보고선 가장 당황한 학자 그룹이 이제 경제학자잖아요. 돈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돈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행복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 이상한 경제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계기로 경제학자들이 많이 뛰어들어서 워낙 경제학도 똑똑하니까 선두 그룹을 준다. 그러니까 교육학자, 심리학자 말고 경제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행정학자들이 많이 없어요. 정부가 굉장히 사실 중요할 텐데 행정학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가 행복 연구를 왜 하냐 그러기도 하는데 제가 생각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국민들의 목표가 경제가 됐든 행복이 됐든 국민들이 원하는 거라면 행정이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대상으로 넘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오늘 발표하는 그 목적도 이런 쪽으로 저도 뭐 원 교수님 옥 교수님과 같이 은퇴를 이제 막 해서 신참 은퇴 교수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공부를 잘 안 하겠지만 행정학자들이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공부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 대해서 그 후에 이스털린에게 워낙 그 데이터도 간단하고 초보적인 거니까 이제 그동안에 그 반발도 많이 나오고 이제 연구들이 진행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하나 보면 캐롤 그레함이라고 이제 그것도 이 사람도 유수의 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 거 보면은 이게 한 25,000, 3만 불까지는 이게 그 소득하고 만족하고 이렇게 정의 관계에 있다가 일정 수준 올라가면은 수평으로 가게 된다. 뭐 이런 수정 증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결과들이 나오죠. 근데 이제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토론자들께 죄송한데 이 부분만 제가 바꿨습니다. 이거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행복 정책을 그럼 우리가 왜 해야 되냐 하는 것을 제가 약간 익스펜드해서 썼는데 저는 한 4가지 정도 생각합니다. 하나는 규범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행복의 공공성. 행복의 공공성이라는 것은
행복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공공의 문제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경제 성장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으니까 인간 욕구가 다양해서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매슬로우, 엘더펄 뭐 얘기 다 관련된 얘기겠죠. 그리고 이게 그 우리나라 헌법도 역시 이게 주범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게 근데 우리나라만이 여러 나라들이 헌법에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서포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행복 정책을 왜 해야 되냐? 그거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게 첫째 얘기죠. 두 번째 얘기는 행복 증진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 행복을 증진하려면 사람들의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느냐? 이게 주관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오늘 제가 측정을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행복은 측정이 된다. 이게 상당 부분 측정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인 그 대상, 연구나 정책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그리고 정책 노력을 통해서 행복 증진이 가능하다. 그래서 리볼미스키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 행복은 그 유전자가 50%, 우리 노력이 40%, 리빙 컨디션 이게 이제 그 웰빙이든지 우리 삶의 사회 조건을 얘기해서 10%쯤 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일단 정책을 통해서 아무리 행복이 주관적인 것이라도 정책을 통해서 고칠 부분이 있다. 거기는 이제 나중에 행복의 영향 요인 문헌들을 보면 크게 보면 뭐 사람이 적응을 해서 행복해지느냐 아니면 반응을 해서 행복해지느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응 쪽의 이론에서 보면은 소셜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적응 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 그 삶의 조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하긴 하지만 여하튼 행복 증진을 위해서 정책이 필요하다. 제가 사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행정 발전을 위해서 이 행복 정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의 문제, 정책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주, 능률, 형평성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사실 그걸 높이기 위해서 연구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책 효율을 제공하기 위해서 행복 정책이 필요하다. 부처를 관통하는 공통의 상위 목표 설정하게 되면 부처 간 협력이 의사소통의 계기가 된다. 그러니까 어디서 건설 담당하는, 뭐 주택 담당하는 데는 지금까지는 그걸 최고의 목표로 생각했는데 그 뒤한 건설, 주택이 뭐냐? 행복이다 이게. 뭐 다른 뭐 복지, 뭐 그다음에 환경 이것도 그 넘어서가 뭐냐? 그러면 행복이다. 그러면은 그것이 형식적이 됐건 뭐가 됐든 부처 간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들도 잘 아는 분인데 그 국회의원도 하고 교수도 하고 뭐 총리도 한 분이 있어요. 그분 보고 우리 학교 교수가 이제 질문을 하나 했대요.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행정의 문제점을 한 가지만 딱 지적해 주시면 오랫동안 경험하셨으니까 하나만 지적해 주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답이 뭐였겠습니까? 답이 할거주의. 할거주의. 그러니까 뭐 부처 할거주의, 국가 할거주의, 저는 뭐 개인 할거주의까지 있다고 생각해요. 옆에 사람들도 인수인계를 잘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로 대화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이 행복 정책을 공통으로 추진하면서 그런 일들이 생기겠다. 정책 민주화, 행복은 개인의 주관적 정서이니까 행복 정책을 추구하면 당연히 개인들과 접촉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시민의 효능감도 증대되고 공공협력도 증대될 수 있고 정책이 민주화가 된다. 정책 형평성, 이건 어떻게 보면 비교 기준이 이제 통일되는 거예요. 경제부처는 경제 가지고 하고 사회부처는 사회적 기준 가지고 해서 기준도 다르고 어떤 경우 측정 가능성도 다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행복을 가지고 하면 점점 이렇게 같이 공유할 부분이 늘어난다. 물론 행복을 추진한다 그래서 그 목표를 레토릭으로 설정하고 각자 자기의 분할전 목표를 추진하면 그것이 무산이 되겠지만 그래도 행복을 상위 목표로 놓고 그것을 드라이브를 걸면 그 과정에서 정책 효율, 민주성, 공평성 같은 것이 제고될 가능성이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 파생 효과인데 행복의 영향 요인 말고 행복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거꾸로 보면 행복한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일도 잘하고 관계도 좋고 협력도 잘하고 시민성도 좋고 뭐 이런 연구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파생 효과를 위해서도 행복 정책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이제 공공행복은 도대체 뭐냐 이게. 공공행복은 그
행복에 뭐 대해서는 넘어가고 행복에 대해 공공 행복은 이제 제가 보기엔 이랬어요. 단순히 개인 행복의 합이 공공 행복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세 가지쯤 생각하는데 하나는 다수가 행복하는 행복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인은 자기가 행복하면 되니까 자기 행복 수준만 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공공 행복은 행복의 분포를 봐야 되기 때문에 행복의 형평성을 본다. 이게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거죠. 우리가 그 사회학에서 이런 렐러티브 데프리베이션 같은 거 얘기할 때 형평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른 거 하나는 그 사회 규범적 수용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행복의 조건하고도 많이 관련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되냐?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뭐 마약을 한다. 굉장히 행복하다 그러던데. 근데 그걸 사회적으로 용인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공 행복 그럴 때는 분포도 생각해야 되고 소셜 레코그니션도 생각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공 행복의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개인 행복의 합이 공공 행복을 방불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같은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약간 좀 복잡한데 개인 행복하고 공공 행복은 어떻게 관련되냐면은 개인 행복은 개인이 느끼는 것하고 모럴 센티먼하고 관련된다. 이제 이게 폴타 스카치에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퍼블릭 다이멘션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네이블링 컨디션. 그러니까 그 공공 차원에서 보면은 개인이 행복 추구 활동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네이블링 컨디션이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공 행복에 관련된 건 뭐냐면은 사회 조건,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조건이죠. 리빙 컨디션이 이제 관련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리빙 컨디션이 개인에게 도움이 될 때 그때 이네이블링 컨디션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뉴트럴하게 그냥 소셜 컨디션 또는 개인의 삶을 중심으로 본 리빙 컨디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리빙 컨디션 또는 삶의 조건 이게 뭐냐? 우리 사회의 무슨 인프라라든지 뭐 환경 조건, 주택 정책 뭐 또는 사회 문화 분위기 같은 것도 다 컨디션이죠. 그 컨디션의 기능이 두 가지. 근데 하나는 그 기능에 의해서 개인들이 자기의 행복 추구 활동을 추구하는 도움을 받는다. 이게 두 번째이고 두 번째 또 하나는 그 개인의 행복 추구 활동을 사회 공공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인정한다. 그런 그러니까 개인 행복의 공적 수용, 다른 거 하나는 개인 행복 추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소셜 컨디션의 기능이다. 그리고 그 소셜 컨디션의 구성 요소는 유형적인 거, 고용, 사회복지, 주거, 교통, 보조 이런 유형적인 것도 있고 제도, 문화, 사회자본, 뭐 사회인류 등의 무형적인 걸 다 포괄한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개인 행복이고 이런 개인 행복은 집합적으로 한 국가의 국민 행복이 된다. 근데 그때 집합적으로 한 국가의 국민 행복이 된다는 얘기는 개인의 아이솔레이드된 인디비주얼이 아니고 그 공동체로서 커넥티드된 인디비주얼. 그러니까 공동체의 유기적 구성체로서의 개인이 누리는 행복의 합이 국민 행복이다. 이렇게 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영어로는 내셔널 해피니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퍼블릭 해피니스를 내셔널 단위에서 측정하면 그게 이제 내셔널 해피니스. 근데 그것하고 스테이트 해피니스하고는 다르죠. 스테이트는 국가니까 국가 자체가 행복을 느끼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행복 국가 그러면은 이게 국가 자체가 행복한 게 아니고 국민의 행복을 지향하는 국가를 행복 국가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행복의 측정인데 앞으로 한 10분 더 하면 되는 겁니까, 옥 교수님? 네, 네. 뭐 한 10분 정도 더 하셔도 되고 조금 예, 더 그래.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오래 하면 또 야단 맞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그 측정을 하는 방법, 이제 행복은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주관적인 거니까. 그래서 주로 서베이 가지고 이제 많이 하죠. 그래서 그것을 측정하는 그 조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섞여 있습니다. 행복만 측정하는 서베이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행복의 조건도 측정해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월 밸류 서베이, 뭐 갤럽, 월폴, 해피니스 플랜 인덱스 등 뭐 쭉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그냥 막나해 본 거고. 근데 현행 측정 지표들을 보면 이제 조건도 측정하고 행복도 측정하는데 이게 그 좀 과장해서 이건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통일된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것들을 쫙 해서 그냥 대시보드에다가 이렇게 나열식인 게.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까지 소셜 인디케이터하고 무슨 차별이 있느냐. 그냥 복지 지표들 측정한 거하고 무슨 차별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행복의 목표를 가지면 행복 조사 설계를 잘 해야 되는 게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거를 미리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측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원점이 있는데 하나는 저 밑에 보면은 전체 만족도는 도메인을 만족을 하느냐, 도메인별로 측정하느냐, 주관 지표를 하느냐, 객관 지표를 하느냐. 그 다음에 행복의 그 구성 요소가 보통 요새는 한 3가지 정도 얘기했는데 pleasure, evaluation, meaningful life 이렇게 보통 그렇게 3가지로 한단 말이에요. 뭐 4가지로 할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정서가 네거티브한 경우는 포지티브하니까 그걸 나누면 이제 4가지 되는데 보통 이렇게 행복을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게 한쪽으로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게 있고 하나는 저기 그 쾌락주의적인 게 그게 섞여 있어요. 그 2개가 다 있는 게 그러니까 그냥 즐거워서 즐거운 게 있고 의미 있어서 행복한 게 있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합적인데 그 중에 뭘 할 거냐, 다 할 거냐 이런 거.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좀 통합적인 모형이 필요하고 그런데도 통합하면서도 간단해야 되고 뭐 이런 그 이중적인 그 지표의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보면은 OECD 같은 데서는 이런 거 가져왔는데 이거는 이제 이게 아주 총괄적이에요. 그래서 quality of life, material condition 이게 그 물질적인 거, 비물질적인 거 다 포함해서 하고 그 중에 하나로서 subjective well-being 이게 이제 거의 행복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리스크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제시하는 모형은 이제 이래요. 그래서 사회적인 조건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하는 사회적 리빙 컨디션이고요. 그 리빙 컨디션을 전체적으로 측정할 수도 있고 이 도면별로 피지컬, 이코노믹, 소셜, 인바이러먼트 이런 식으로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걸 영역별 삶의 질이라고 이걸 전체적인 삶의 질이라고 하죠. 이걸 측정하는 건 오브젝티브지 그러니까 객관 지표가 측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행복 자체는 satisfaction, affection, meaning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시대로 붙여가지고 현재, 과거, 뭐 미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게 이제 삶의 조건하고 자기 그 주관적인 거하고 연결되는 건 뭐냐면 건강에 대해서 측정한다. 그럼 객관 지표를 가지고 건강에 측정을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얼마나 건강하냐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 지표하고 주관 지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현상을 놓고 주관적으로 측정할 때 우리가 서브젝티비즘이라고 그러고 이때 satisfaction이나 affection을 측정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헤도니스틱한 그러니까 쾌락주의적인 전통에 의해서 측정하는 요소들이고 요 meaning 요거는 유다이몬스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삶의 meaning 덕성주의라고 그러죠. 덕성주의 쪽에서는 삶의 가치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측정하는 이런 식으로 제가 하는 연구팀은 이제 측정 모델을 적용해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른 연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어떤 뭐 행복을 측정한다, 웰빙을 측정한다. 그럴 때 그 지표 수를 많이 하는 게 좋으냐, 적게 하는 게 좋으냐, 이제 중간쯤 하는 게 좋으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커밍스가 이제 연구해 보면은 이런 글로 3가지 그 행복 지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중에 이건 제일 작게 문항수 작게, 요거는 중간쯤 5개 질문, 요거는 7개 질문. 근데 이게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게 상황하기가 이들 간의 상황이 0.7, 0.6, 0.7, 0.6 뭐 이렇게 됐죠. 한 0.6에서 0.8 정도 된다 이게. 그러면은 질문을 많이 하나, 질문을 적게 하나 비슷하면 우리가 괜히 쓸데없이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안 좋지 않냐는 얘기.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 서베이 지표를 좀 줄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 제가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간주관 지표가 있어요. 간주관 지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주관 지표, 객관 지표 이렇게 2개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객관 지표는 이게 객관성은 유지되지만 이게 객관적인 지표가 다 있지가 않잖아요. 특히 그 지방 쪽에 커뮤니티 뭐 이런 단위에서는 사실 객관 지표가 잘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주관 지표는 자료 획득은 뭐 물어보면 되니까
획득은 더 쉬운 것 같지만 근데 이제 측정의 객관성 확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간주간 지표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 간주간 지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개인들이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평가할 때 자기의 주관을 넘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당신 지역에 우리가 사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보건 서비스 수준 같은 거 이제 본다 이렇게. 그러면 객관 지표로 하면 보건소가 얼마냐, 보건 인력이 얼마냐, 예산이 얼마냐 객관 지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커뮤니티 단위에서는 잘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있다 그래도 구하는데 돈이 든다 이거예요. 주관 지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물어봐요? 당신이 사는 지역의 보건 수준에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자기가 만족하는 거. 그러니까 한 개인의 거 가지고 안 되니까 그때 서베이 하려고 그러면은 N수를 많이 늘려야 돼요. 그래서 한 자치단체 뭐한 100최소 100개 이상 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게 서베이를 대형 서베이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226개 자치단체 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서베이 해보니까 최소 1억 5천쯤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매년 한다 뭐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장점을 살리면서 객관성의 장점도 살리는 지표가 뭐가 있냐. 그게 이제 간주간 지표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 지역의 상태를 평가할 때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지역의 보건 서비스 만족하냐라고 만족을 묻는 게 주관 지표라 그러면 당신은 당신 지역의 보건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간주간 지표.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태에서 평가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같은 개인에게 하나는 한 번은 평가를 물어보고 한 번은 만족을 물어본 게 사실 구분이 될까? 이렇게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저희가 사실 연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논문에도 발표를 하고 했는데 이게 차별이 됩니다. 차별이 돼서 이 간주간 지표를 써도 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공행복은 어떻게 측정하냐면 이게 한쪽으로 수준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분포하고 하는데 이런 걸 측정할 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객관 지표로 하느냐, 주관 지표로 하느냐, 간주간 지표로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 웰빙 연구라고 하는 게 간주간 지표를 활용해서 커뮤니티 단위의 웰빙을 측정한다. 그래서 커뮤니티 단위의 웰빙도 측정하고 행복도 측정하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커뮤니티가 도대체 어디냐?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일단 기초자치단체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만약에 객관적인 지표가 있으면 더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지표를 볼 때 집합적 단위, 개인 단위, 그다음에 객관 지표, 주관 지표 있으면은 우리가 주관 지표가 이쪽이고 객관 지표가 이쪽이잖아요. 간주관 지표가 커뮤니티 웰빙에 대한 인터스 오브젝티브는 이쪽쯤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쭉 저희가 그 행복과 관련해서 한 거고 이거는 지금 아까 그 행복 측정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제 경우는 이렇게 6가지 영역별 인간 자본, 경제자본, 환경자본, 인프라 이런 식으로 해서 간주간 지표를 활용해서 측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간주간 지표가 이게 저희가 처음으로 내놓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냥 이게 옳다 이렇게 우기기가 어려워서 항상 주간 지표하고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로 셋업이 되냐. 그래서 그 결과를 이게 여러분들 좀 관심 가져주시라고 제가 썼는데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커뮤니티 웰빙이라고 이제 스프링거하고 해서 그 창간을 했어요. 근데 지금 한 2년째 되는데 잘 돼서 다운로드도 많이 되고 이게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조만간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이쪽에 투고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측정 지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이게 행복 연구를 하다 보니까 행정학자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경제 변수, 사회 변수 뭐 이런 것 쭉 하는데
행정이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은 이제 많지가 않아요. 지금 고대에서 이제 그 구교준 교수가 이걸 좀 해요. 구교준 교수가 책도 쓰고 구교준 교수가 좀 하고 몇 분 더 계시긴 한데 하여튼 국제사회에서 보면은 이게 우리 한국 행정학자 이름이 잘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보니까 반가운 분들 많이 계신데 좀 시간 나실 때 좀 관심 가지시고 이거는 지금 이렇잖아요. 이 분야 연구가 2010년 전후로 한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사회과학자, 정치행정학자들이 이쪽 관심 가진 지는 실제로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선단에 있는 이제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루오션은 아닌데 하여튼 행정학자들로서는 이게 블루오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 가지시면은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헤지모니를 잡을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연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제가 이게 다른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고 제가 그냥 외국 학자들 한 10분 정도 같이 하거든요. 제가 그냥 모르는 사람들인데 봐서 유명한 사람들한테 그냥 메일을 썼어요. 같이 하겠냐. 그랬더니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별로 돈 주는 건 없는데 왜 하냐.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그 핫한 분야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나서면 헤지모니를 잡을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분야 중에 한 개다 생각해요. 그래서 행정학자들이 그 정책 변수, 정부 변수를 가지고는 굉장히 신선하게 생각해요. 신선하게.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우리 국정관리학회 회장님이야 여러분들께서 기여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렸습니다. 제가 시간을 각자 지켜보려고 말이 빨라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종 교수님께서 행복에 관한 정의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간주간 주표나 이런 측정의 문제 그리고 우리 행정학자들이 해야 할 과제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 세 분 지정 토론자들의 토론을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순장 교수 나오셨죠? 예. 소순장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순차입니다. 네, 소순장 교수님부터 토론해 주시죠. 예. 네, 뭐 교수님께서 이승용 교수님께서 좋은 논문을 발표를 해주셔서 저에게는 상당히 공부가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늘 이런 전반적으로 저는 뭐 논의했던 그 논지나 이 모든 어떤 측정의 문제까지 상당히 이제 동의하는 측면에서 공부를 했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세 가지 측면에서만 좀 교수님의 좀 의견 내지는 이제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제 이 어떤 정부 체제, 다시 말하면 경제 체제, 자본주의 체제의 성장과 발전의 한계에서 비롯돼서 이제 성장이나 발전의 한계가 새롭게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담론에 관심을 갖게 되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떤 시스템으로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에서 다음에 넥스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스템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교두보로서 이 연구가 상당히 의미 있고 또 그런 점에서 많은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있는 그런 연구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와 우리 해피니스에 대한 관심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교수님께서 좀 고견 한번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런 연구가 구체적으로 공공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옴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복 정책의 이제 추진의 필요성의 여러 가지 4가지의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규범적 필요성이라든지 행복의 증진을 위해서 어떤 필요하다는 측면 그리고 행정이나 정책 발전을 위해서 간접적인 어떤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행복의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이제 이런 연구와 함께 행정 내지는 행정학의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행정학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측정 모형에서 통합 측정 모형을 제시해주고 계신데 여기서는 이제 간 주관성의 측정의 어떤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이제 제시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 어떤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행복에 대한 어떤 그 측정, 행복에 대한 어떤 인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조직이라고 하는 것과 국가라고 하는 어떤 그 측면에서도 행복에 대한 어떤 인식이 달라질 수 있을 텐데 특히 이제 조직적인 측면, 국가적인 측면에서 뭐 종교적인 조직이랄지 또 회사란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란 조직과 또 공공조직이 추구하는 어떤 행복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측면들은 이 통합적 측정 모델에서 어떻게 좀 해소, 문제점 내지는 한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교수님께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무튼 세 가지 점에서 교수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고요. 이제 이 내용은 앞으로 제가 좀 더 이 행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관심을 갖기 위해서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무튼 많이 공부가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순장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 답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그 원관 교수님 말씀해 네. 주시죠. 네, 말씀 잘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잘 들립니다. 네네. 그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뭐, 외납되지만, 뭐, 제가 그렇게 깊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까 하고요.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의견에 대해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본 것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처음 나왔을 때 개인에 대한 행복과 이제 공공 행복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가끔 이제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측면에서 과연 얼마나 행복한가, 뭐 100점 만점을 주면 내가 진짜 얼마를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이제 해보게 되었는데요. 과거보다는 또 현재 또 미래 이런 걸 생각하지만 많이 이제 개인들 측면에서도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그 점수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렵겠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그것이 이제 공공 행복으로 가면 더 이제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뭐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경제적인 변수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문화적인 측면이라든가 질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 또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연구하고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세 가지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첫째는 이제 다수의 행복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이제 공감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별로 이렇게 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다수의 개념으로 좀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좀 더 우리가 그 다수의 개념을 좀 더 정의하는 것도 좀 어느 정도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는데 가끔 우리가 이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공공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이전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이 공공선택론에서 얘기하는 다수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최적 과반수제 뭐 이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하는데 과연 그런 어떤 수적인 측면에서의 의미가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저도 이제 고민스러운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최적 과반수제, 그러니까 최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안에다 또 다를 수 있고 또 대상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가 공공적인 측면으로 끌고 왔을 때 어떻게 이제 개념 규정을 해서 다수의 행복을 좀 설명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이고 그다음 혹시 또 이런 다수의 논리에 좀 치우치다 보면 공리주의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에 좀 매몰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두 번째 전제 조건에서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형평성의 문제, 약자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이 두 번째로
뒷받침된다라고 한다면 다수의 어떤 그 개념들이 좀 보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뭐 화상으로 회의도 하고 있고 또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인 그런 요소들이 정말 그 있는 자보다는 진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측면에서 좀 더 이렇게 영향력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대상이라든가 또 정부가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정책적인 그런 측면들은 상당히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세 번째 말씀해 주셨던 것이 사회적 규범의 적용성인데 뭐 굉장히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회적이라고 하는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현재 지금 계속해서 얘기되는 현 정부의 국정 가치로 얘기되는 부분이 이제 사회적인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개인들하고 서로 연결됐을 때 과연 이제 얼마만큼의 사회적인 공통된 규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수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 세 가지가 말씀하신 대로 이 세 가지가 잘 이제 그 융합이 돼야 우리가 공공 행복으로서의 가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향점 이런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이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측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측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주관과 객관에 대한 측면 뭐 이런 측면에 대해서만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간주관적인 지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회계 분석의 결과도 이제 보여주셨고 했는데 그 결과를 보게 되면 간주관적인 지표하고 주관적인 지표의 차이점이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일부 연구 결과를 보니까 간주관적인 지표를 좀 더 좀 이렇게 잘 개발해서 우리가 공공 행복에 대한 측면에서 좀 더 논의를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간주관성에 대한 측면을 이제 우리가 이제 대상을 정하는 문제가 이제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이제 사회적 가치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인권의 문제라든가 제도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아울리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또 융합적인 측면에서도 좀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강하게 저도 이제 해보게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측정이라든가 간주관성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정부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뭐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이제 그런 민주적인 어떤 성취에 대한 국가별 지수에 대한 연구 개발 이런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제 그 이런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독재적이고 강압적이고 지시나 명령적인 그런 정부가 아니고 진짜 공동체의 가치를 수용을 해서 이렇게 제대로 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이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그 개인들이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주관적인 지표로서 이제 전환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정확한 정보 제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제가 돼야 그 어떤 공동체든 개인든 간에 그 대상에 대한 어떤 정확한 측정이라든가 평가가 좀 더 가능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그런 정보가 없이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가짜 뉴스라든가 그냥 뭐 일반적인 게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제공해 주셨는데 공공 행복이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저도 깊게는 생각을 많이 못했었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하신 걸 보고 정말 공공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정부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가치라고 한다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 우리 또 말씀하신 그 또 측면에서 행정학자들 연구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또 노력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측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또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논의돼야 되겠지만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셨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신선하게 또 받아들였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해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원광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그 좋은 말씀해 주셨고 후배 교수로서 그 겸양의 어떤 평을 해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끝으로 지금 최현성 교수님 그 토론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선입니다. 그 이승준 교수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또 두 분 교수님의 또 토론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도 토론을 다 많이 해주셔서 그 내용들을 좀 이어받아서 조금이라도 혹시라도 그 학문적으로라도 또 저희가 교류를 통해서 도움이 될까 해서 한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이제 전 세계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 관점에서 이제 행복이라는 연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다 행복하고 싶은데 그것이 경제적인 조건이라든가 다른 조건에 의해서 만족을 줄 수 없는 지금 상황에 이제 입각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생각의 전환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뭐 우리 개인들마다나 학자들마다의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 한국 행정학이 조금은 편향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신선한 접근을 지속적으로 10년 이상 해오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성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후학들이 앞으로 해당할 것에 대해서 큰 이제 어떤 교두보를 만드셨고 이런 것을 플랫폼 삼아서 앞으로 또 이런 것이 많은 것이 개발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제가 목도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것들이 있는데 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를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을 하고 이것들이 여러 가지 평가에 반영이 되고 이것들이 활용이 되고 정책적 방향들을 이끄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뭐 일단의 그룹이라든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그분들만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이긴 하겠지만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이제 현재의 우리나라의 그 문제는 그동안 돈으로 너무 지향성이 있었던 부분들, 즉 돈으로 너무 편향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것들을 좀 극복해보자라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실명을 말씀드리자면 SK라는 그룹이 이것들을 다시 돈의 가치로 환원하고 더군다나 그것을 이제 이게 무료로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공공기관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사회적 역할과 공공성에 대해서 이것을 돈의 가치로 다시 환원하는 작업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반대하였고 대부분의 행정학자들이나 대부분의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것들을 상당히 좋지 않은 접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포인트는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나 새로운 컨셉이 학문으로서 그다음 정책 안에서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 안에서 적응하기 위해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자유주의의 영향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그동안 발전제한적인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왔던 어떤 아직 관성이 남아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아직도 이것들 행복도 아마 돈의 가치로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함을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인지 아니 행복함이라는 컨셉을 우리가 가지고 빌미를 잡아서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경제적인 성공을 위한 전략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는 것인지 즉 SK라는 어떤 사적 영역에서의 큰 회사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활용해서 뭘 원하겠어요? 우리나라의 공공성의 증대라든가 사회적 가치 증대도 사실은 조금은 원하겠지만 결국은 그 회사가 더 많은 프로핏을 내는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제성과 행복에 대한 기본적인 논리에 대한 차별성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공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셨지만 자칫 잘못해서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지나치게 이제 이것을 정량화, 개량화하는 접근을 하였을 때 혹시라도 이것들을 또 다른 식의 어떤 사용들로 너무 좀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을까. 즉 사회의 한 면을 행복이라는 측면에 굉장히 중요한 한 면이긴 하지만 그 한 면을 가지고 모두인 것처럼 다시 또 이제 환원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연구들의 결과들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동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에 왜 이 연구가 좀 더 어떻게 보면은 학자로서의 더 관심과 우리 사회에서의 더 파괴력을 못 치니까 더 지녀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할 때 공동체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저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많은 내용들이 어찌 보면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공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간주관성이라는 내용 자체도 사실은 그 사회가 인정한 일정한의 규범이라는 틀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측정의 방식도 그렇고
이것들이 해피니스가 속하는 그런 그것도 그렇고 상당히 공동체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공동체라는 어떤 단위가 될 수 있죠. 단위가 될 수 있고 일종의 또 상징적인 부분들이 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회 안에서의 해피니스의 개념 이것이 결국 합쳐지거나 아니 이것들이 모아져서 계속 내셔널 뭐 해피니스가 만들어지던 아니면 이제 그런 행복을 추구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 스테이트 해피니스에 대해서 생각을 하던 이런 방향성이 정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좀 연구의 어떤 10년 이상의 연구의 일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저희 학자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좀 측정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시느라고 좀 그 설명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여줬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 또 일반인들에게 대한 접근도 되게 중요하다. 즉 학자들의 접근은 결국 사람들의 관심과 그것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측정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이 렐러번트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또 정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만큼 렐러번트하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공동체라는 요소가 굉장히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측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실 때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이제 끊임없이 저희가 이제 그 옛날 그 어렸을 때부터 유학 시절부터 계속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회적 자본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제 우리 사회의 사회적 발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때 계속 그 경제학이 가지고 있던 환원주의, 리덕셔니즘과의 충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가치라는 부분을 어떤 이제 평가에 대한 측정에 대한 부분을 계속 도전을 할 때 얼마만큼을 변수로 리덕션 해야지만 이게 측정이 가능한지 이런 식의 논리로 자꾸 빠지거든요. 결국은 이 모든 아주 좋은 컨셉들이 자꾸 환원주의에 빠지면서 굉장히 복잡하고 사실 사람들의 일상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굉장히 단순화시키는 작업에 함몰되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복이라는 개념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 복잡한 일상을 어떻게 잘 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어떤 그 노력, 측정의 노력. 지금 말씀하신 간주관성이 약간 그런 입장이라 저는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그런 것이 좀 더 강화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복잡함을 어떻게 다 잡아낼 수 있는가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은 이야기라든가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더 정성적인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저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단순히 단순하다라는 표현 너무 죄송하지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러나 수치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순위 정도보다는 좀 더 뭔가 이렇게 좀 더 한 게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요. 이게 정책적으로 반영될 때 어떤 수치로 제공하는 요소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반대로 되게 복잡한 것들을 정성적으로 만들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얻을 수 있는 게 일의 방식의 변화, 정책이 움직이는 것의 변화라든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토대가 막 스트럭처는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그 일을 하다 보면 알지만 다 주먹구구시고 일한다라든가 뭐 그런 것에 대한 비난이 많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공동체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아니면 이것들이 가지고 그 디테일과 복잡성에 대해서도 좀 더 이렇게 계속 그 전파가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일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필요한데 그것보다는 자꾸 끝에 있는 숫자만 보는 버릇이 생긴 것이죠. 저는 절대로 이 교수님께서 하신 이 방대한 스터디가 결코 끝에 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스터디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이 오디언스들의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그 끝에 수에 함몰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부분에 있는 방대한 연구들이 좀 더 잘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조건지만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또 요즘에 이제 문재인 정부도 사실 뭐 이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사회적 가치라는 걸 통해서 그동안 4년 동도 여러 가지 것들을 했는데 그 성과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이제 앞으로도 논의가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결국 이런 행복에 대한 연구, 또 사회의 가치에 대한 연구 이런 것도 다 같은 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GDP를 올리고 뭘 올리고 숫자를 올리면 이런 것이 다 좋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성과가 이어지는가를 자꾸 관심을 갖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후학들에게 보여주신 좋은 연구들이 정말 오늘 좋은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현선 교수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그 세 분의 그 토론자들이 지정 토론을 해주셨는데 그밖에 다른 이제 코멘트나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보태실 말씀이 있으시면
참여해 주신 많은 우리 지금 현재 53분의 참여자들이 계신데요. 의견 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아까 이덕노 교수님이 손을 드셨는데요. 예, 말씀하시죠. 이덕노 교수님. 네. 저도 지금 앞에서 토론하신 분들과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요. 사실은 행복에 관한 주제는 인간 개인 또는 본질에 관한 것이라서 뭐 당연히 정부 국가와는 당연히 연결될 것이고 가장 궁극적인 가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저희 뭐 자유, 평등, 정의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런데 지금 최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관적인 측면도 상당히 있는 것이고 또 이 교수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또 객관적인 측면으로 또 접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또 간주관적인 것들도 강조되지 않을 수 없는 뭐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걸 측정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디멘전으로 볼 때 규모에 따라서 측정의 정도가 좀 다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보통 행복에 관한 측정을 해보면 대개 이제 북구 사회들이 많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탄처럼 아주 작은 나라들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와 관계없이. 근데 여기서 규모가 일정 정도가 영향을 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규모나 아니면 뭐 중국의 규모나 이런 규모로 본다면 대개 한 1,500만 정도 수준의 국가들, 그 나라들이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간이 대체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어제 뉴스에서인가요? 이번 코로나에 대응하는 중국의 태도에 관해서 자유주의 국가들이 굉장히 비판하는 걸 봤는데 제가 뭐 중국을 두둔할 만한 이유는 전혀 없지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50여 개 민족이 포괄적으로 있는 이질적이면서 15억이나 되는 인구들을 유지시키려면 뭔가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제도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다른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 원 교수님께서도 이제 국가 간의 차이, 뭐 정부 간의 차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약간 일정 정도 동의하면서 정치, 사회,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국가들 간에 캐터거리를 좀 달리해야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단순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구 수에 관련돼 있는 일정 정도의 국가들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5천만 또는 또 남북이 합치면 7, 8천만 되는 이제 단일 국가가 되는데 이럴 경우라면 국가를 나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외견적으로 보이는 국가의 수준은 그렇지만 내부적으로의 국가를 운영하는 수준도 요즘에 이제 100만 정도의 도시를 나누어서 조금 더 자치의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측면이 있다면 앞으로의 행복은 10억이나 되는 예를 들어 15억이나 되는 중국의 경우에는 뭐 5천만씩 나눈다든지 아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1,000만씩이나 한 500만씩 나눈다든지 이런 식의 규모로 나눠서 좀 더 행복하게 지기 위해선 정치 행정의 단위는 한 인구의 규모로 500만이더라. 뭐 이런 또 역설적인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것 간혹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간혹 북구의 1,500만 정도 수준의 국가들, 뭐 1,000만의 수준의 국가들이 굉장히 잘 살고 뭐 행복하다 그러는데 사실을 알고 보면 그게 아마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합의의 수준의 대충 그 정도가 아니겠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 조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왜 그레이나쿠스가 뭐 통솔 범위가 뭐 6명이나 7명이나 이런 것과도 관련돼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걸 이제 국가적인 차원으로 이제 펼쳐놓은 것뿐이죠.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럴 수 있죠. 규모의 경제가 있으니까 뭐 1억 정도가 되는 규모의 국가가 경제적인 발전이 있을 거다. 뭐 되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쩌면 행복은 그보다 더 작은 숫자의 규모가 더 국가적인 차원이나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사회 발전의 정도에 따르면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총량적으로 한 1억 정도. 그러다가 이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조금 더 작은 규모로
뭐 지방자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정부의 변화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역설적으로 이제 거꾸로 접근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요건 이제 디멘저널한 차원이라고 본다면 객관적인 저 지표에 있어서 경제적인 아까 보면 뭐 인컴이라든가 잡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경제적 불평등 정도를 좀 나타내면 어떨까?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옛날에 또 저희가 그 IMF 펀드 받을 때도 그랬죠. 그 당시에 국가 부도가 나는 경우에는 사회 경제적 양극화가 상당히 있었고 그것 때문에 결과적인 경제적인 불평등이 생기고 그래서 또 그 불행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지금도 이제 이 코로나 이후로 점점 더 영세한 사람들이 더 영세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국가적인 차원의 불평등은 결국은 불행을 더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거와 연결돼서 지금 경제적인 지표 안에는 경제 불평등의 수준도 좀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은 총량적으로 굉장히 잘 사는 나라지만 경제적 불평등이 상당히 더 많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북구의 나라들은 세금을 통해서 뭐 국가가 좀 큰 역할을 하지만 경제 불평등의 정도가 좀 낮아서 서로 신뢰도 더 생길 수 있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이 좀 들어가는 뭐 지니 계수 같은 것도 관련될 수 있겠죠. 뭐 그렇고 디멘전 차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규모에 따른 국가의 단위를 좀 달리한다든지 뭐 사회 정체 문화적인 차이에 따른 뭐 동서양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면 조금 더 뭐 객관, 주관 또 간주관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저는 뭐 문외한이지만 굉장히 결국은 그 행복이 누구나가 가져야 되는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듣고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들 또 말씀해 주실 분 계시면 발언권 신청해 주시죠. 안 계신가요? 지금 움직이는 화면으로 지금 나와 계신 분이 원수경 교수님만 지금 화면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활성화되어 계신데요. 예. 저는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고요. 오늘 선생님께서 주신 말씀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끝까지 이제 제 안에서 풀리지 않았던 질문이랄까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어서요. 질문을 드린다면 비욘드 GDP라고 하는 그 출발점을 말씀을 하시면서 약간 이렇게 이제 저에게 의심이 갔던 건 사실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 왜냐하면 그건 인간의 본능과 같은 거고 어떤 나라에서든지 인간이 행복 추구라고 하는 것을 헌법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제 헌법적 권리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행복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왠지 GDP로 대변되는 경제적 발전과 행복을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제가 자꾸 들어서 이 두 개가 절대로 이분법적인 것이 아닌데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죠. 이제 경제적인 발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고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그럼 서로 익스클루시브하다는 뜻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복이라고 하는 건 예전부터 다 있었고 그 안에 구성 요소로서 GDP도 있었고 무슨 뭐 그야말로 뭐 커뮤니티 웰빙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민주주의도 있었고 그런 것들에 방점을 두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경제적인 발전과 행복이 이분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저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자꾸 그 두 개를 이분법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저의 이해가 이제 이승종 교수님께서 이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과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좀 교통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헤도닉하고 유다이모니 모나의 한 그 두 가지 중에서 그동안은 너무 우리가 헤도닉 쪽에다가 너무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전론발이식 행복이었던
가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거 균형을 맞춰주자라고 하는 건데요. 균형을 맞춰주는 데 있어서 저는 무엇보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교준 교수님이 지금 핀란드 가 계시거든요. 제가 구교준 교수님하고 비교적 좀 가까운 편이라서 왜 핀란드를 가셨냐 이렇게 물었더니 행복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핀란드를 가셨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핀란드 교육에 대한 거를 하기 위해서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너무 이 행복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렇게 헤도닉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자꾸 맞추도록 가르치고 경쟁적으로 가르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방점이 한쪽으로 몰려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교육과의 관계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전 조직이론 안에서 그 행복에 대한 연구를 한 걸 몇 가지 봤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변수로 이야기하는 것은 expectation입니다. 기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탄의 경우 왜 그렇게 행복하냐라고 하는 것이 뭐 헤도닉한 부분에 대한 거가 관심이 없어서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기대가 생기지 않아서 우리가 기대가 높으면 훨씬 더 행복 수준이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대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회 전체에 있는 어떤 기대, 그 기대가 이 행복의 그 사회 전체의 행복의 수준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지 조직은 그것이 조직 수준에서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가 전체 수준에서는 이 기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이 좀 길었지만 정리하면 첫 번째는 GDP 경제적인 발전으로 GDP로 이렇게 총칭되는 경제적인 발전과 행복은 절대 이분법이 아니고 같이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것 행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교육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기대라고 하는 것이 행복에 공공 행복에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저는 영광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수경 교수님 세 가지 질문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들 말씀해 주실 분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은 뭐 그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이승종 교수님께서 또 정리를 하시는데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승종 교수님의 그 답변 내지는 정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예, 굉장히 그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이거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랫동안의 경륜에서 나오시는 말씀을 생각해서 제가 들으면서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굳이 제가 일일이 답변을 안 드려도 다 지금 같이 계시면서 뭐가 이슈고 뭐가 어떻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공공행복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많이 쓰질 않아요. 그 옛날에 그 이태리에서 그 계몽 시대 때 그때 퍼블릭 해피니스라는 말을 쓰다가 그 후에는 이제 쓰질 않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제가 아까 어떤 그 편집한 책의 한 챕터로 퍼블릭 해피니스 하나를 발견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쓰는 개념이 그게 그만큼 이제 난점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일단 제가 이거를 그 연구를 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행복 얘기를 뭐 행복 우리나라가 몇 등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전부 수준만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 각 국가의 평균 수준.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할 때는 주로 이게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행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사회 불평등 같은. 그러니까 그런 건 좀 교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이제 생각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말씀들이 많으셔서 제가 일일이 이렇게 코트를 못하고 말씀드리면 일단 제가 급하게 말씀드려야 될 거는 행복에 대한 관심이 옛날부터 있었다. 그거는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죠. 고대 철학자부터 행복의 주요 관심사였으니까. 근데 왜 지금 와서 새삼 행복이냐 그러면 이제 이게 행복에 대한 본격적인 과학적 연구가 시작된 거죠. 철학적인 연구가 아니고 과학적인 연구로 이제 이전하는 데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경제 결정론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건 당연한 말씀이 원 교수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행복의 결정 요인 중에서 얘기되는 것 중에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뭐 당연히 나옵니다. 경제가 아니다가 아니고 경제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하지만 일상적으로 컬러키얼하게 얘기하면 행복하다 그러면 전부 즐거운 거, 기쁜 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원 교수님 말씀한 대로 헤도닉한 부분이 우리가 주로 그 중심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 덕성주의적인 면이 이제 약한 거. 그것이 사실은 결국 말하면 공동체적으로 연결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고 그다음에 이 행복이라는 게 결국은 상대적이죠. 상대적이니까 비교해서 같은 조건에 있어도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지 않기도 하고. 그다음에 expectation이 높을 경우에 불쌍해지고 낮을 경우에 행복해지고 이런 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근데 그건 이제 문제가 있어요. 제가 부탄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그 실상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한국에 데려와서 며칠 있다가 하면은 불행해질 텐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그런 메타포가 있죠. 해피 밀리어네어, 해피 페전트, 미저러블 밀리어네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익스펙테이션은 결국 난리지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회가 행대한 지식 그것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근데 그거를 굳이 행복한 농부를 갖다가 너는 지금 불쌍해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 똑똑한 학생이 하나 보여서 한국에 데려올까 그러다 이제 안 데려왔어요. 근데 그게 행복이라는 게 컬처럴 다이버시티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획일적으로 잴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덕노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 같아요. 행복 정책의 이게 규모에 따라 당연히 다르죠. 그럼 행복 정책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그는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 패러다임이 미시화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것이 덕성주의가 됐건 헤도닉이 됐건 느끼는 거잖아요. 개인이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개인의 생각이 중요하고 그렇다는 거는 개인에 가까운 정부가 중요하고 개인과 가까운 행정 단위가 중요한 거니까 정책의 미시화, 행정 단위의 미시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작은 단위하고 큰 단위하고 다를 거라는 게 아마 그렇게 연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이게 두 개를 동시에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오해가 되는데 종속 변수로서의 행복에 대한 얘기가 있고 이 인과관계를 결정하는 영향 요인으로서 행복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소셜 컨디션에 대한 게 있고 이제 그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 행복 정책을 할 때 우리가 뭘 신경 써야 되냐? 당연히 행복을 아웃컴으로 생각해야 되지만 개인의 편차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익스펙테이션도 다르고 컴패리슨도 다르고 다 그런데 최종적인 행복을 어떻게 정부가 담보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관련될 만한 사회적인 조건을 개선하는 게 행복정책의 1차적인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정책학자나 행정학자가 이걸 공부한다 그러면 왜 우리가 강점이 있냐 하면 최종적인 심리 상태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 공공재가 어떻게 심리 상태에 영향을 주느냐 하는 인과관계를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때 정부가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것이 어떻게 행복으로 연결되느냐 하는 인과관계에 관심을 가지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 못 읽었는데 오성호 교수님이 문자 하나 나신 게 있는데 예, 하나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공공 행복을 어떻게 측정하냐 이제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수준을 가지고 측정하는데 행복의 다이멘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움도 있고 만족도 있고 뭐 덕성도 이런 걸 부분별로 해서 합산해서 내기도 하고 개인 그다음에 이제 개인들 합하는 거죠. 그다음에 보통은 사회적인 분포를 볼 때는 이제 표준 편차 가지고 보기도 하고 지인 인덱스 가지고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완벽하냐 이게 이제 아니니까 제가 간주간 지표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간주간 지표를 얘기하는 게 간주간 지표의 장점은 뭐 아까 최현성 교수께서 많이 얘기하시는데 간주간 지표가 사실 저는 굉장히 익사이딩한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사를 할 때 개인들 보고 당신이 만족하냐라고 물어보는 건 쉬운 일이지만 당신의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고 물어보면 이제 어떤 얘기냐면 이 사람의 시관이 자기에서 커뮤니티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빅 에듀케이션, 서베이 자체가 시빅 에듀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관점을 확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행복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과연 행복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유다이머닉한 다이멘션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좀 더 사회를 균형적으로 보게 되고 좀 더 넓은 공동체 시각에서 보는 단초가 되는 게 그 간주관적인 게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됩니다. 굳이 또 간주관 지표를 쓰지 않더라도 행복 서베이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 행복의 질문 속에 삶의 의미가 있었냐고 물어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당신은 이 공동체의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 그 자체가 시빅 에듀케이션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또 다른 나라도 많아요. 품격 국가로 가는데 이런 그 행복 연구가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사회적 가치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걸 행복을 얘기하다 보면은 어떤 조건을 얘기하잖아요. 조건을 얘기하면 그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그 조건을 제고시키는데 이제 애를 쓰게 되면 그 중에 이제 레이얼드 같은 사람은 뭐라 하냐면은 부유세 매겨야 된다. 행복하기 위해서 공공 행복을 위해서 부유세 매겨야 된다. 광고세 매겨야 된다. 그래서 부자들이 좀 나누게 되고 광고 좀 덜해서 허튼 사치 소비 안 하게 된다. 그 경우에 반대쪽에 뭐가 있냐면은 개인 자유가 있잖아요. 개인 자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가. 그게 이제 자유주의자하고 이제 공동체론자하고 부딪히고 그런 것들이 결국 이 문제도 그 모든 사회과학 문제가 철학적 기초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철학적 기초가 행복 연구에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원광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그게 그 다수를 뭐 숫자를 쳐가지고 몇 퍼센트 이렇게는 저는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평균만 보는 건 곤란하다. 분포를 봐야 된다. 이제 그것이 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공공행복의 관점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공공행복은 너 공공행복은 뭐지? 이렇게 물으면 딱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분포를 보는 거. 그 다음에 사회윤리적인 것을 보는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런 개인의 행복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거. 뭐 그 정도로 이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이 이제 그런 게 아니겠냐. 근데 도대체 만약에 우리가 서베이를 하면은 몇 점 이상이 행복한 거지? 사실 그거는 좀 곤란한 얘기잖아요. 그건 좀 이제 어려운 얘기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소순창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한데요. 이게 결국은 행정 패러다임, 정부 패러다임에는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겠느냐? 저는 굉장히 임플리케이션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부 패러다임이 뭐냐면은 과거의 하이라키에서 마켓, MPM으로 가고 지금 그래서 뭐 솔빙 뭐 이러잖아요. 그 메타포로 하면 뭐 과거에는 뭐 로잉이고 뭐 스티어링하고 지금은 솔빙하고 뭐 이런다고 정부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중에 뭐가 맞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지금은 MPM이 아니고 뭐 스티어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행복 정책을 하게 되면 그런 패러다임과의 비교율을 따지지 않게 돼요. 왜 그러냐면 국민을 행복하게 할 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패러다임이 맞냐를 보는 거지 어떤 패러다임이 유니버설하게 우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외람 때는 책을 쓰고 있는데 그 패러다임에 대해서 접근이 달라지는 게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임플리케이션을 생각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행복을 얘기하면 저도 그렇고 우리 여기 계신 우리도 다 느끼는 게 행복이 도대체 그렇게 안정적이냐 이게 개인대가 다 다른데 그게 노력한다고 효과도 다 다르겠다. 규모에 따라서 다르고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시기에 따라서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다음에 또 경제
아까 인컴 이니퀄리티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연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수를 넣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게 자원 배분이잖아요. 자원 배분을 어디다가 해야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결국 다 뭐야 되냐면은 그러한 그 자원의 투입이 결국은 개인의 인터프리테이션에 의해서 행복으로 간단 말이죠. 근데 그 인터프리테이션이 그 외부 조건이 행복으로 가는 그 중간에 인터프리테이션이 조율을 하는데 이 인터프리테이션이 얼마만큼의 영향을 가져올 거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거기서 크게 나눠 있는 그 패러다임이 탑다운 티오리고 바텀업 티오리가 이제 대립을 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는 사실 결판이 안 난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정부가 개입할 때 도대체 어느 이론에 의해서 그걸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해야 될 거는 열려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제가 그 우리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 굉장히 기여할 바가 많겠다고 생각하는 게 행정학자적인 시각에서 이 행복 정책 문제를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수요자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구된 거를 이용해 가지고 인용하다 보니까 정부학자들이 자기의 오wn 패러다임을 가지고 행복 논의를 끄는 노력이 아직은 잘 안 돼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진짜 여러분들이 그 말씀 주셨는데 제가 뭐 은퇴한 사람이 공부 안 해야 되는데 혹시 공부를 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될 말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승정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은퇴한 사람은 공부 안 해야 되는데 또 공부를 하셔서 다른 은퇴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뭐 이제 그동안에 이런 경제 외적인 요소들이 중요하다는 그런 논의는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로버트 케네디인가요? 케네디가 한 말 중에 이 GDP라고 하는 것은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측정하는 지표다, 뭐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경제 외적인, 물질 외적인 것들이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뭐 행정학계에서도 70년대부터 아마 우리가 사회 지표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하면서 이런 경제 외적인 비물질적인 요소의 중요성을 생각은 해왔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발전적으로 그런 것들을 연구해 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승용 교수님께서 이런 행복 연구에 대한 어떤 이제 중요성, 그리고 행복 연구가 그동안에 철학이나 뭐 심리학이나 뭐 종교나 뭐 경제학에서는 많이 다루었는데 행정학에서는 그걸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는 이런 아쉬움을 많이 갖고 우리 행정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행복의 영역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오늘 54분의 우리 참여자들이 새벽 때부터 행복에 관한 이제 그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체 총괄 PD를 맡고 계신 우리 노 회장님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오늘 지난해까지는 안 계셨던 저기 김주찬 교수님도 계시고 김찬동 교수님도 계시고 문명재 교수님도 오셨는데 사회자님 뭐 그분들도 한번 이렇게 의견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꼭 또 다시 한번 지적을 해주시는데 금방 뭐 거명되신 교수님들 중에 사진이 제일 멋있게 나온 게 아마 문명재 교수님 사진이 상당히 멋있게 나와 있는데요. 문 교수님 음소거 풀어주시고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좀 사실 조금 늦게 들어와 가지고요. 네, 다 듣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국민 행복이라는 부분에 대한 관심은 개인이 다 행복함을 추구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개인 수준에서 다양한 수준에서 모든 게 해결해야지 공공행복이 추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정의 노력이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시도이고 앞으로 많이 더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개해 주신 그 저널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평소에 잘 모르는 저널이었는데 거기 편집인 보니까 우리 한국 분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봐서 한국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구나. 거기에 대한 연구 관심도 높아지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마이크를 노 회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더 말씀하실 분들 없으시면 뭐 오늘 회의는 이제 뭐 우리 사회자님 마무리 멘트로 가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이 그래도 뭐 50분 이상 오신 그동안의 세미나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이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좀 더 자주 활성화되는, 그래서 공공행복에 대한 논의도 많이 활성화되고 우리 모두가 그런 행복한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